서울대학교 허승일 명예교수입니다. 전공은 서양사 중에서도 이제 로마사고,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한 다음에는 문학, 또 철학, 원래 수사학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연설학인데, 연설학. 그래서 인문학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법학도 좀 관심을 갖고, 역사를, 로마사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문학, 철학, 수사학 이런 거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폭넓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눈을 통해 본 오늘날 리더의 필요 충분 조건. 우리나라에서도 마키아벨리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국내에서 이제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분들이 별로 얘기하지 않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리더, 마키아벨리가 리더를 어떻게 봤느냐. 마키아벨리가 본 리더의, 지도자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 요것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오늘 제 강연의 주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 고대의 정치 사상가라고 한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거 보면은, 그런데 근대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 그건 누구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인데,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르네상스는 고대의 세계와 인간의 재생, 재현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은 먼저 부르크하르트가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인간과 세계의 발견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화돼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세계 발견하면 지리상의 발견, 인간의 발견,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양 고대는 인간 중심입니다. 신도, 예수 신도 이렇게 다 인간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오면은 완전히 기독교 중심으로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인간이 신의 중심이 되었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무슨 소리냐, 인간을 다시 찾자, 그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들은 플라톤 읽고 키케로도 읽고 리비우스도 있고 플루타르코스도 있고
하여튼 서양 그 문사철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책을 열심히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했는가? 이거를 이탈리아 말로는 루오모 우니베르살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루오모 우니베르살레는 영어로는 유니버설 맨입니다. 유니버설 맨, 보편.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만능의 천재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말을 타면은 제일 말을 잘 타고, 활을 쏘면은 제일 활을 잘 쏘고, 수영을 하면 제일 수영을 잘하고, 뭐 이런 거. 뭐든지 제일 가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이 정치라고 하는 거, 정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중세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정치도 행해지고 뭐 전쟁도 그렇고 뭐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느냐?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스콜라 철학이라는 철학, 신학, 여기에서 정치를 뚝 떼어내가지고 인간의 정치로 이렇게 독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정치 사상가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키아벨리는 16세기 그 사람인데, 마키아벨리는 잘 알다시피 피렌체, 플로렌스 출신입니다. 피렌체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고유 관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조그만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뭐 이럴 때면 피렌체 공화국, 그 다음에 뭐 나폴리, 밀라노, 제노아, 뭐 이런 거, 베네치아, 그 다음에 그 교황령, 이렇게 이탈리아가 하나의 통일국가, 단일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겨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아니 프랑스, 스페인 뭐 다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왜 우리 이탈리아만 이렇게 갈갈이 찢겨가지고 분열되어 있느냐? 통일을 해야 된다. 이탈리아를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마키아벨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탈리아를 갖다가 통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로마사 농고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두 권, 군주론, 로마사 농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단일국가로 통일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군주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로마사 농고에 대해서도 요거는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잠깐 그래도 그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아주 훌륭한 군주가 나와가지고 이탈리아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군주론을 쓰고 난 다음에 공화주의자들이, 이탈리아의 공화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서클에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만약에 피렌체가 공화국이 되면 어떻게 피렌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탈리아를 통일할 수 있겠는가? 요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정통 역사책을 쓴 게 이제 최초로 쓴 게 리비우스입니다. 리비우스가 이제 로마사를 썼는데, 이 리비우스는 로마사를 142권까지 썼어요. 그런데 1권에서 10권까지 쓴 거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11권에서 20권까지 쓴 거는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진 것도 많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리비우스의 로마사 1권에서 10권까지 그 역사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옳거니 이탈리아도 공화국이 되면은 로마 공화국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이탈리아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시간의 제약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로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티베리스 강에서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생겨가지고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카르타고도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그래가지고 지중해 세계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조그만 도시국가 로마가 짧은 시간 내에, 뭐 53년도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로마가 지중해 제국,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될 수가 있었는가? 이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일찍이 폴리비우스가 역사책 6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 체제, 정부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 공화국이란 뭐냐? 왕정, 그거는 콘술 2명, 귀족정, 그거는 원론, 그 다음에 민주정, 이거는 시민들의 민회. 이렇게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 제일 좋은 정부 형태가 혼합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하다 보니까 로마 공화국은 요것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지중해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거를 키케로가 이거는 제4의 정부 형태다. 왕정, 귀족정, 민주정, 그 다음에 공화정이라는 네 번째 정부 형태다. 그래가지고 키케로가 또 극찬을 했고, 그거를 리비우스가 또
받아들여가지고 로마서 1권에서 10권까지 그거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 공화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로마 공화국처럼 우리 피렌체도 공화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단기간 내에 이탈리아를 통일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지고 로마사 논구를 쓴 겁니다. 마키아벨리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나중에 몽테스큐가 삼권분리 쓰고 존 로크가 정부론 쓰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현재 정부 형태는 공화국, 로마 공화국의 모델을 그대로 미국 땅에 옮겨 심어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군주론 또 그럼 뭐냐? 군주론은 뭐 미디치 카메라 로렌조 한테 뭐 이렇게 헌정했다 그거는 관직에서 쫓겨나가지고 취직하러 뭐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군주가 태어나가지고 이탈리아를 통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문이 고스란히 군주론 속에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주론이란 어떤 책인가?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책벌레였습니다. 공부벌레였어요. 관리 지내던 시대에도 귀가하면은 저녁에 목욕 재개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인의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서재에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로마에는 시케로, 플루타르코스, 리비우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한 대서사신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거든요. 정독을 하면서 읽었다. 하루에 4시간씩.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 나가면은 매일 하루에 4시간씩 서재에 들어가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 공부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마키아벨리는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리비우스 책을 읽을 때는 리비우스와 대화를 나누고 키케로를 읽을 때는 키케로와 대화를 나누고 플루타르코스를 읽을 때는 플루타르코스와 대화를 나누고 또 루크레티우스의 만물의 본성에 대하여 그 책도 읽고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거를 마키아벨리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면 난 집에 돌아와 서재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온통 흙먼지로 뒤덮인 일상의 옷을 벗고 왕궁과 궁중의 의상으로 갈아입지 우아하게 성장을 하고는 날 다시 반겨주는 고대인의 옛 궁전으로 들어가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이유이자 오직 나만을 위해 차려진 음식을 맛보면서 그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던가를 물어본다. 물론 그들도 친절히 답해주지. 이 4시간 동안만은
나에게 아무 고민도 없다네.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버린다는 말일 때 쪼들리는 생활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네. 나 자신이 온통 그 시간 속에 빠져들어가는 셈이지. 하지만 딴데도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이해하더라도 기억 속에 넣어놓지 않으면 지식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의 이야기에서 배운 바를 일일이 써놓았다가 그것으로 군주복에 대하여 난 조그만 책자였습니다. 우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군주론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자면 그 진짜 책 이름은 네 프린키파티부스입니다. 이탈리아 군주론 원명은 일 프린치페. 이거 책 제목도 군주론.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이제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하지 않던 것인데, 그런데 그 고전 중에서도 마키아벨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 그가 바로 로마의 대서사 시인인 베르길리우스,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책명은 아이네이스. 근데 이 아이네이스는 영어로는 이제 아네이드라고 그러는데, 아이네이스는 아이네아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아이네아스. 그러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되느냐? 기원전 1280년대에 트로이가 멸망합니다. 멸망한 다음에 그 황족 중에 한 사람이 아이네아스입니다. 그 아이네아스가 일단의 그 유랑민들, 트로이의 그 유민들을 이끌고, 물론 자기 아버지, 아들, 부인 이끌고 이탈리아로 가서 나라를 이제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베르길리우스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초기죠.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마이케나스가 주동에 돼가지고 문학 서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제 참여했고, 근데 거기에 서클 멤버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베르길리우스 보고, 그 자네, 우리 뭐 옥타비아누스, 로마 제국 창건한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뭐 하나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혼, 이제 무언의 그런 압박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르길리우스가 상당히
꽤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줄거리를 구성하느냐?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데세이아 이거를 보고서 1권에서 6권까지는 오데세이아를 본따서 그 다음에 7권에서 12권까지는 일리아스를 본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에네이스라고 하는 대소사지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베르길리우스는 시인입니다. 문학가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쓴 게 아니라 팩트를 쓴 게 아니라 호구, 픽션을 써가지고 문학 작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트로이의 멸망은 기원전 1280년대. 근데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오는데 그때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카르타고의 건국자가 누구냐면은 디도 여왕입니다. 근데 디도 여왕이 카르타고를 건국한 거는 기원전 814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80년대, 기원전 810년에 3, 40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매치시켜가지고 아에네아스가 카르타고에 와가지고 디도와 사랑에 빠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에네아스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디도 여왕이 가지 마시오. 말는데 불구하고 이제 가게 되니까 디도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도의 자결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까지 그 오페라도 뭐 서너 개가 있고 뭡니까 이제 드라마도 있고 뭐 이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베르길리우스가 아에네아스 이야기를 이렇게 썼느냐? 베르길리우스 아에네아스 첫 문장을 싹 보면은 라틴어로 아르마 비름꾸에 카노 라고 하는 제목이 납니다. 이 라틴어죠. 아르마 비름꾸에 카노 나는 노래하노라 무기들과 그 남자에 대해. 근데 무기들이라고 하는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라고 하는 거는 전사. 그건 아에네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거를 딱 본받아가지고 마키아벨리가 군기로 내서 아르마의 군대가 중요하다. 원병이나 용병은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군대가 필요하다. 이거래서 군대를 육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사, 영웅, 아에네아스. 이거는 베르길리우스가 아우구스토한테 제발 로마 제국을 건국한 아우구스투스요, 아에네아스처럼 잘 로마 제국을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이제 대소사시에서 이제 담아가지고 헌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군주론이라고 하는 그 책은 원래 일 프린키페, 근데 이제 라틴어로 프린캡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린캡스는 제일 가는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스가 돼가지고 자기는 진짜 황제인데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그냥 프린캡스, 로마에서 제일 가는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에서는 아이네이스 서사시 속에서 프린캡스요, 옥타비아누스요, 이 대서사를 읽고 제발 아이네아스처럼 덕을 낳고 또 훌륭한 전사가 돼가지고 로마 대국을 훌륭하게 통치해달라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군주가 아니라 마키아벨레가 생각한 거는 베르길리우스가 생각하는 아이네스 보고 닮으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로마 제국을 건국한 이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하면서 군주론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누차 얘기하지만 아테네를 건국한 테세우스,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 페르시아를 건국한 히로스, 이스라엘을 건국한 모세, 그러한 상업군주, 신생군주에 관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고려, 태조 왕군에 대해서 쓰고, 이성계, 조선 건국자 왕에 대해서 어떻게 쓴 거지? 고려시대의 광경이라든가 이조시대의 이방원의 태종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아에네아스는 어떤 그 리더로서 그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유명한 라틴어 피에타스입니다. 피에타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피에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한마디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거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피에타. 이거를 나는 우리 동양의 삼강오륜, 그 다음에 화랑도의 세속 5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처음에 태초에 단군왕금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익인간. 요 삼강오륜, 세속5개, 홍익인간. 이거를 한마디 라틴어의 피타스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피타스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피에타스는 이제 원래 여신으로 나오는데, 피에타스
요 그림은 그 로마에 가면은 보르게제 미술관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근데 그 아이네아스 이제 프로의 탈출 장면입니다. 저게 그 중심에 아이네아스가 있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아버지, 쩔뚝거리는 절름발에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근데 그 아버지는 이탈리아의 그 신주를 상대하는 신주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굴러매. 그 아래는 아들이 이제 있고, 그 뒤로는 부인이 이제, 요게, 그리고 이제 그 트로이의 유민들 끌고 이제 트로이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데, 요게 피에타스, 아이네아스의 피에타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피에타스는 신들을 경배하고 아버지를 국가에 충성하고 아버지를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사랑하고, 이웃은 예수님 말씀도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들 간의 신의를 지키고 동포를 사랑하고, 이것을 다 합친 게 피에타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있는 거를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이게 피에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 삼강은 삼강 오륜 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챙겨야 되고, 남편은 부인을 남편을 섬겨야 되고, 오륜은 부자 유친, 군신주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유유신, 그래가지고 효자, 충신, 연료, 형제, 부모 이런 거를 논한 게 삼강오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속옥에는 사군이총,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그 로마 시대에는 군인이라면은 제일 먼저 적의 성벽에 올라가는 거, 이걸 최대의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장군이 있는데 아들이, 병사가 군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장군은 사령관의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도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냐? 계백장군과 신라군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신라의 품일 장군의 아들이 관창이었습니다.
품일장군의 아들이 관창이 단기로 적전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서도 뭐 여러 그 친구들 간의 신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참주가 그 중에 1명을 죽이기로 했어요. 야, 너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님한테도 하직 인사하고 그러고 돌아오겠다고. 그랬더니 참지가 웃으면서 너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너 그걸 어떻게 밀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대신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아는 게 아니라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참주가 두 친구한테 무릎을 꿇고 제발 나를 3번째 친구로 맞이해달라. 이렇게 삐따스. 이거 이제 아주 그 말 속에 상당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필요 조건은 바로 이 삐따스입니다. 이 삐따스 없이 막말이라 하는 그런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삐따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르투스라고 하는 또 이 독이 있습니다. 비르투스. 요것도 이제 그 지도자가 될 필요 조건입니다. 비르투스. 요거는 라틴어 비루에서 나왔습니다. 비루. 비루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르투스는 남자가 남자다운 거, 사내가 사내다운 거. 이게 영어로는 보추라고 해서 독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르투스. 그래서 이제 비르투스, 이거를 이탈리아어로는 비르투라고 해요. 비르투. 요거를 서양 고대에 제논이 세운 스토아 학파에서는 4가지가 있다. 비르투스. 이 독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추독이라고 그럽니다. 4개의 카디널 보추. 그래가지고 4개의 기본적인 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4개가 이제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 의, 용, 인입니다. 지는 지혜, 지식. 의는 정의. 용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인은 참을 인자, 인내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굴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적병은 이게 뭐 The end of the world다 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로마 장군은 그걸 배웠어요. 이게 일식 현상인데 조금 있으면 혼해진다.
겁내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군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 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의인데, 요게 이제 짝이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한 행동도 하고, 정의. 여기 이제 짝이죠. 이거 이제 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용기인데, 용기는 이게 만용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만용. 뭣도 모르고 그냥 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지는 거. 이게 만용이지. 진짜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인내. 참을인자. 인내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는 절제해야 된다. 관용을 해야 된다. 중용을 해야 된다. 극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에 있습니다. 불가떼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빠숟가락에 빵새 거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적이라고 기적을 일으킨 거를 라틴어로는 비르투스로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남자가 다 기적을 소견 보고 눈 떠라 안전 메우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요즘에 유행하는데 누가 코로나19의 그 치료제라든가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놓으면은 그거야말로 비르투스입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못하는데 혼자 했으니까 이런 게 비르투스. 초두에 그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활 쏘고 뭐 수영하고 그럴 땐 제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꼰총도 제일 빨리 쏘아야 됩니다. 이게 비르투스죠. 속사 이런 게 비르투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거. 로마 왕국 시대에는 국가에 반역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목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고목나무 살지를 못합니다. 제발 국가 반역죄는 이제 더 생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친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은 그 죽인 아들을 못쓸 놈이다. 그래가지고 푸대에다가 그 아들을 집어넣고 그 못된 원숭이 그 뱀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부대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죽여가지고 시베리아에서 강에 던졌습니다. 근데 왜 그럼 부대에 넣느냐? 그냥 넣으면은 그 죽은 아들 녀석의 시체를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그러면 그 뜯어먹은 물고기들을 일반 사람들이 낚시나 해가지고 다시 먹으면은 이게
아들이 애비를 죽인 거, 이게 이제 퍼지지 않겠냐. 그것 막기 위해서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창업군주가 저기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가면은 상당히 많은 위험이 따르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대로 창업이라는 국가 대업을 이제 이루려면은 피에타스 뿐만 아니라 비루투스도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될 필요 조건입니다. 피에타스 갖춰야 된다. 비루투스를 갖춰야 된다. 이런 독들을 몸에 지녀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充분 조건. 필요 조건을 얘기했는데 충분 조건. 그거 가지고는 필요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충분 조건이 뭐냐? 요거를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군주론의 그 17장을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탈리아 말로 원문을 이렇습니다. 이 원문을 읽어야 돼요. 영역권이나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원문을 읽어야 돼요. De crudelitate et pietate et ansit melius amari quam timeri vel e contra. 이제 영어권은 on cruelty and piety or mercy and whether it is better to be loved than to be feared or the contrary.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크루델리타테는 이제 잔인하다, 잔혹하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에타테 이거는 이제 피에타스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피에타스 신들을 경배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좀 이제 홍익인간의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비. 피에타. 이탈리아로 피에타인데. 자비라는 말이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까? 자비가 피에타 정확한 번역입니까? 베르글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피에타스
이거를 읽지 않으면은 이 제18장 이거를 제대로 그러면 이제 마키아벨리가 핵 던진 질문을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델리타스 잔인한 거, 잔혹한 거 이거하고 피에타스 이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냐? 어느 것이 더 낫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피에타스는 지도자가 될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쿠르델리타스 잔인하고 잔혹해야 된다. 요거를 갖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피에타스 이거는 필요 조건에 그치고 쿠르델리타스 이거를 갖춰야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에타스, 비르투스, 그 다음에 쿠르델리타스 요거 피에타스보다 훨씬 위에 있는 훨씬 나은 쿠르델리타스 요 덕을 갖춰야 지도자가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쿠르델리타스 그러면 아니 그 잔인하고 잔혹한 거 이게 아니 어떻게 덕이 돼? 어떻게 그게 더 좋아? 제가 초두에 베르겔리오스가 이제 아에네아스를 썼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모델로 삼아서 많은 거를 이제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르겔리오스의 아에네아스 작품 중에 딱 한 군데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속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아니, 베르겔리오스 아에네아스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다는데 딱 한 군데 인용되고 이게 뭐냐? 요거는 그 베르겔리오스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카르타고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 요한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에 디도 요한이 아에네아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내가 기원전 814년 내 여기 카르타고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초창기에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세운 것 초창기에 아주 어려운 일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쿠르델리타스라고 하는 방법을 썼다. 잔인하게 위험한 친구들 가차없이 그냥 쳐 죽여버리고 그래서 카르타고를 이렇게 강국으로 만들었다.
디도의 여왕. 그러니까 테세우스, 퀴로스, 로무루스, 모세, 또 디도, 이렇게 신생군주, 큰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이 신생군주, 창업군주가 나라를 처음에 세웠을 때는 어려움도 많고 위험도 많고, 이때는 피에타스, 비르투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쿠렐리타스 잔혹하게, 잔인하게 그 위험 요소들을 다 그냥 처갈겨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피에타스, 비르투스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는 것이 된다. 베르길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적극 지원했던 키케로도 죽이고, 같이 옛날에 싸웠던 안토니우스도 죽이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로물루스는 로마 왕국을 세울 때 동생 레무스도 죽이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약삭빠르게 그냥 디도 여왕의 한마디로 쿠르델리타스가 얼마나 피에타스보다 월등히 나은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키케로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키케로의 의무론도 이제 많이 읽고, 근데 키케로의 의무론은 내가 30년 전에 번역을 했어요. 키케로의 의무론, 이제 정치가의 의무론인데, 그 책을 마키아벨리가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여우의 관계, 용맹한 사자를 본받으라. 지도자는 여우의 꾀도 지내야 됩니다. 사자의 용맹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마키아벨리는 백성들이라는 게, 시민들이라는 게 원래 진흙과 같아가지고, 백성들은 보통 뭐 그냥 아부 잘하고 변덕이 심하고 배반을 잘하고 믿을 수 없다. 근데 이런 백성들을 악용해가지고 어떤 녀석이 국가에 위해를 가하려고 그런다. 그때는 가감히 그런 친구를 척결하고, 그리고 이 지눈과 같은 이런 백성들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또 그 군주론을 읽어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거다. 그러니까 군주가 시민의 원한을 사지 않으려면 절대로 재산을 빼앗기지 마라. 아버지 죽은 거는 얼른 잊어먹어도 재산 빼앗긴 거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 그리고 키크의 의무론, 마키아벨리의 책 속에 그런 게 나옵니다. 절대로 세금을 많이 걷지 말라.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라. 세금을 많이 걷으면은 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느냐. 세금 절대로 많이 걷지 말고. 그 다음에 국가에 공 있는 사람은 공로 즐겁게 하고 표창장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길이 영광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다 그 마키아벨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쿠르델리타스,
요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거. 이성계 잔인하게. 고려태조 왕건이 나라를 칠 때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인 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삐에타스, 브루투스의 효과를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충분 조건. 이게 뭐냐면 포르투나입니다. 포르투나. 행운의 여신. 그 그리스와 로마에는 운명의 여신은 세 자매가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제일 큰 언니는 홍길동이는 실을 뽑습니다. 그래 둘째 언니는 이 홍길동이는 언제까지 살게 할 것인가 실을 이렇게 잽니다. 그래가지고 요쯤에서 죽일까? 그러면 막내 운명의 여신이 이렇게 정하면 가위를 싹둑 자릅니다. 이게 이제 운명의 여신입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그런데 또 다른 운의 여신 포르투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튀케라고 그러는데 튀케 포르투나. 행운을 갖다 주느냐, 불운을 갖다 주느냐. 그 로마에는 티베리우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렌체도 이제 강이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하면은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운의 여신이 운이 이렇게 부지부식간에 그냥 홍수처럼 범람을 확 밀려옵니다. 그럼 이 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이렇게 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유명하게 된 게 이 비르투스 때문에 알렉산드로 대왕이 실력이 있어서 용량이 있어서 그렇게 되냐 아니면 포르투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냐. 첫째 날은 포르투나에 관해서 둘째 날은 뭡니까 비르투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플루타르코스는 천만에 알렉산드 대왕은 자기는 운이 아니라 비르투스. 운이 아니라 비르투스. 알렉산드루스 대왕은 내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만졌네. 수십 발의 화살이 오는데 내 부하 장수가 내 대신 맞아서 죽고 창에 찔렸는데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고 뭐 얼마나 무슨 나보고 행운 뭐 포르투나가 도와줘서 주면 천만에 비르투스. 그런데 서양 중세 때 오면은 행운의 여신이고 이게 뭐든 전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 운도 하나님의 섭리. 다 이렇게 봤는데 마키아벨리는 천만에 지도자는 행운의 여신을 붙잡고 행운의 여신을 붙잡고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훈아가 추석 때에 세월은 자꾸 가는데 가는 세월에 모가지를 확 잡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붙잡아두고 자기 인간이 세월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키아벨리도 행운의 여신을 탁 모가지 붙잡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지도자의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포르투나는 여신이다. 여자는 남자한테 약하니까 되도록 포르투나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지도자, 젊은 남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젊은 남자가 자기 포르투나 여신을 아주 거칠게 다루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행운 이거를
중세 때는 행운의 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니까 중세 때는 100이라고 그러면 행운의 여신, 비르투스는 이건 제로.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행운의 여신 이거를 50%도 끌어내립니다. 행운의 여신 50%, 비르투 5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마키아벨리도 행운의 일찍 그냥 정치 생명 끝나고 이제 그러는데 행운의 여신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포르투나 이거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도자의 필요 조건 피에타스 비르투스입니다. 지도자의 천문 조건은 쿠델리타스 포르투나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되려면은 지도자는 피에타스도 갖춰야 되고 비르투스도 갖춰야 되고 쿠델리타스도 갖춰야 되고 포르투나의 도움도 얻어야 됩니다. 미국은 건국 이전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라틴어를 필수로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의 주 교재가 바로 베르길리스의 아에네아스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농고 아에네이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하고 로마사 농고 이거를 그대로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베르글레스의 아에네이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농고 뭐 이런 지식들이 오늘날 미국의 국민과 유럽의 시민들에게 마음속에 그대로 녹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과 미국의 스포츠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에 이것이 용해돼 가지고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문학작품을 읽기 전에는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은 문사절 연설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 우주에 관해서도 폭넓게 공부하고 그래야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이 모든 각계각층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